네, 오늘의 첫 스토리는 제목이 불러도 오지 않는 경찰이요입니다. 이건 제가 붙인 건데 무슨 유행가 가사, 유행가 제목 같죠? 아닙니다. 유행가 가사, 유행가 제목보다도 더 참 비극적이고 더 그보다 못한 스토리입니다. 자, LA 다운타운 그 패션 디스트릭, LA 다운타운에 가면요, 거기서 이제 그 의류 도매업만 계속 하는 그런 업체만 쫙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수백 개 업소가 이제 있죠. 거의 대부분이 또 우리 한인 업주들이신데 그것을 이제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주로 이제 샌피드로라는 그 길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 1300블락 이 샌피드로 길 그곳에 위치해 있는 한인 의류업체 한 20여 개 업체가 모여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에 있는 한인 의류업체가 20여 개가 무더기로 조직적인 절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절도범 침입 직후 알람을 받았습니다. 한 한인 업주는요. 그래서 그 알람을 받았으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 아닙니까?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언제요? 범인들 다 도망가고 난 뒤에. 절도범들은 경찰에 출동했지만 이미 다 도주한 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 12시 1시 그때. 그런데 이로부터 또 몇 시간 뒤에 이 절도범은요, 참나. 그 같은 건물에 다시 등장합니다. 네. 앞서 거기서 왕창 털어갔는데 알람이 울려서 그리고 털어갔죠. 적당한 시간을 갖고 도망갔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경찰이 출동해. 보니까 대충 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 간 걸 봤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 범인들 다시 그 건물에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까 털지 않았던 다른 업체에 다시 한번 침입을 해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른 업체에 그곳을 또 털어갑니다. 그 업체의 업주 역시 한인인데 그 업주 역시 알람을 받고 알람이 막 울린 게 이제 핸드폰으로 오잖아요. 알람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 똑같이 경찰이 출동했죠. 다 가보니까 범인은 이미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체포된 용의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신고해도 경찰은 늦게 온다 라는 확신이 이 절도범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절도 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토요일 새벽이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일요일 새벽 절도범들은 이 건물로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아예 한쪽 벽을 뚫어서 들어갑니다. 한쪽 벽을 뚫고 들어가서 그 업체에서부터 다음 업체는 이제 또 벽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 업체는 또 벽으로 연결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벽을 모두 하나씩 뚫으면서 그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업체를 다 들어가서 20여 개 업체를 마치 채집 드나들듯이 넘나들면서 거기 있는 걸 싹 다 훔쳐갔습니다. 아예 이 건물에 입주되어 있는 한인 업주들의 이 의류도매 업체들이 통째로 싹 다 절도 침입을 당한 것입니다. 자, 침입 시에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 침입 시에는요, 절도범들이 무슨 또 조치를 취해놨는지 알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절도범들은 매장 내에 있는 현금, 그리고 특성상 비즈니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른 비즈니스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특성상 이 의류 도매업체 비즈니스는 현금이 많습니다. 저기 멕시코에서 오시는 분들, 아니면 멀리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현금 갖고 와서 그냥 현금 팍 주고 도매로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커피숍이나 식당 이런 데 가면 대부분 크레딧 카드 긁죠. 네. 그런데 이제 의류 도매업소 하시는 분들은 카드보다는 현금을 선호하고 실제로 현금 그 거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장 내에 무슨 금고 같은 거 놓고 그 안에 현금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의류 도매업체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현금으로 물건을 팔았지만 또 자기가 또 물건을 원단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할 때 또 현금 주고 가면 또 좀 싸게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현금으로 물건 받고 현금으로 가서 또 물건 사오고 이래서 현금이 많습니다, 거기. 절도범들이 그런 걸 또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절도범들은 매장 내에 있는 그 많은 현금들, 또 수표 같은 것들, 또 실제로 돈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거의 다 만들어진 의류,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이런 걸 싹 다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싹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매장에 출근한 업주들은 완전히 처참하게 뚫어져 있는 벽들, 천장들, 알람선 끊어져 있는 선들 이런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그 매장을 보고 한인 업주들은 완전히 망연자실이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업주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뭐 알람이 울어서 지금 범인이 내 업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 발생한 것도 물론 신고를 해야겠지만 사건이 다 끝나고 나면 뭐예요? 이제 피해 신고를 접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보험 되신 분들은 보험 커버 받는데도 필요하고 하니까 일단 경찰한테 그 폴리스 리포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이조차도 쉽지 않았다는 전원입니다. 일단은 911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것은 이제 911에 전화하는 상황은 끝나긴 했지만 그래서 911에 전화를 걸어서 자체 주정을 설명하니까 911에서는 지금 상황이 다 끝났죠. 그럼 이머전시 상황은 아니니까 관할 지역 경찰서로 하라고 전화를 그쪽으로 돌려주는데 관할 지역 경찰서는 어찌된 일인지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속이 탄 우리 한인 업주들은 그래서 전화를 끊고 씩씩대면서 있는데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순찰 중이던 경찰차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경찰차를 힘들게 세워서 겨우 그 경찰한테 피해 리포트를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찰들도 피해 리포트 다 받아갔지만 그걸로 끝. 더 이상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은 한인 업주들이 많지만 또 그 떼강도인데 일종의 떼절도범인데 그 여러 명이 왔던 그 용의자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체포했다는 얘기가 없고 그냥 그걸로 끝. 피해본 사람만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어본 제목이 불러도 오지 않는 경찰이요 라는 그런 마치 유행가 가사 같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뭐 비즈니스 과거에도 많이 하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스토리 되면 공감하고 같이 분개하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인들의 요즘 피해가 갈수록 좀 커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요, 무슨 지킬 박사와 하이드도 아니고, 낮엔 커피숍, 밤엔 와인바라는 스토리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혹시 소매 업종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팁이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LA 한인타운에 가보면요, 한 블락 건너서 커피숍이 있습니다. 한인타운의 그 많은 커피숍들이 장사가 다 잘 되는 그 경우가 많이 없죠. 그러니까 수요도 많지만 물론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다들 이제 경쟁들 심해서 그래서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낮에는 커피 전문점, 저녁에는 와인바로 소위 변신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수입원 다각화를 위해서 이제 애들을 쓰시는 건데 현재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내에 있는 커피숍은 얼마나 되느냐? 이게요, 뉴욕이나 텍사스에 있는 커피숍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수라고 합니다. 무려 캘리포니아 주에는 커피숍이 16,000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LA에만 3,5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 내 커피숍의 5개 가운데는 1개는 LA에 있는 셈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한인타운에 있죠. 특히 이제 LA 한인타운의 한인타운이라는 곳이 최근에는 커피숍의 어떤 성지, 커피숍의 메카 같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소위 한인타운이 핫플레이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려지면서 커피숍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인플레이션과 기후변화 등등의 영향으로 커피 그 원두를 비롯해서 뭐 우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재료 비용이 대폭 상승하면서 또 인건비도 상승하면서 마진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주들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커피숍보다 수익성이 조금 더 나은 그 와인바의 운영으로 밤에 좀 수익 증대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LA 한인타운 그 올림픽 블루바드라는 길에 그 선상에 MCO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MCO. 그래서 뭐 읽을 때는 뭐 MCO라고 읽지 않고 M코라고 읽는데요. 이 M코라는 카페는요, 맞습니다. 네, 낮에는 커피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커피숍이지만 저녁만 되면 퇴근 시간만 딱 되면 간판을 갈아 낍니다. 간판은 그때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레드룸으로 바뀝니다. 레드룸. 빨간색 방. 왜냐면 이 와인바를 좀 그렇게 인테리어를 저녁 때 되면 그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래서 레드룸이라는 이름의 그 와인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커피숍 하다가 갑자기 저녁마다 인테리어를 페인트 칠을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조명으로 그걸 바꾸는 거죠. 낮에는 좀 환한 분위기의 커피숍처럼 했다가 저녁이 되면 불도 좀 조명을 하고 셔터 좀 내리고 빨간색 조명으로 비추고 하면서 와인바 분위기를 내면서 낮에 커피숍 M코가 저녁만 되면 와인바 레드룸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또한 유가와 하버드라는 길 그 코너 인근에 있는 3다임이라는 또 커피숍도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저녁에는 역시 이 업소가 3다임이 아니라 나이트 다임이라는 이름의 와인바로 또 역시 전환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올림픽 블루버드와 카탈리나 코너 지금 그 아주 투어 미국에서 영업하신 지 한 40년 되신 그런 그 아주 관광이라고 오래된 그 여행 관광 업소가 있는데 그 아주 투어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생긴 지 이제 뭐 불과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신규 빌딩인데 그 M 플라자라고 있는데요. 그 M 플라자 2층에 위치한 M 카페라고 있습니다. 이 M 카페 역시 지금 가보면 틈나는 대로 뚱땅뚱땅 안에 내부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요것이 끝나는 대로 한두 달 안에 바로 낮에는 커피숍을 하지만 밤에는 와인바로 변신하는 것을 론칭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뚝딱뚝딱 공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전언입니다. 이제 와인바로 변신하는 게 그나마 이분들에게 좀 쉬운 게요. 그 와인바로 하려면 이제 주류 판매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뭐 비어앤와인 라이센스 받는 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하드 리커가 아니니까, 비어앤와인 라이센스를 가능하면 좀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받아서 저녁에는 와인을 팔겠다라는 건데,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커피숍이 경쟁이 심하니까 저녁에는 와인바로 바꾸는데, 이렇게 변신을 하는 소위 변신 와인바가 많아지니까 또 저녁에 와인바들은 와인바대로 경쟁이 심해서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뚝딱뚝딱 공사해서 와인바로 바꾼다면 이제 팔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요즘 한인타운의 좀 추세가 그렇고 또 얼마나 이제 힘드니까 이런 노력들을 하시겠습니까?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또는 이렇게 변신을 해서 성공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죠. 왜냐면 이제 낮에 커피숍 왔던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인테리어가 굉장히 좋은데요. 좀 커피숍 치고는 인테리어가 좀 특이한데요. 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와인바로 변신합니다. 한번 이따가 저녁 때 한번 와보세요. 저희가 서비스도 좀 해드릴 테니까. 그래요? 퇴근 후에 낮에 커피 사러 왔던 사람이 퇴근 후에 호기심에 또 와서 와인바는 와인바대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저녁에 와인바 좀 멋있게 간판이 되어 있길래 들어가서 즐기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손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제 물어보면은 저는 요 근처에서 어디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내일 점심 식사하시고 한번 들르세요. 점심 땐 저희가 커피숍 합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내일 들리시면 제가 내일 처음 오시니까 커피 한번 프리로 시원하게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날 또 전날 저녁에 와인 마셨던 분이 다음날 커피 마시러 또 와서 할 수도 있고 이 손님을 이런 식으로 서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 런칭을 해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혹시 도움이 되실 스토리가 되나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미국 대선 소식 이어드립니다. 이념적으로 미국의 그 공화당의 법통을 승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공화당의 소위 정통 보수파 당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집안 대대로 공화당입니다. 그런 정통 보수파 당원들이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 발생했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200명이 넘게 한꺼번에 등을 돌렸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이 서한을 통해서.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USA 투데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역대 공화당 소속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의 참모 등등으로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많잖아요. 역대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있고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있고 공화당의 대통령 또는 그 대통령의 참모로 일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 민주당 갈래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보좌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무려 238명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자, 이 서한에 보면 11월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팀 월즈 주지사에게 표를 던지겠다라는 내용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8명 사인한 사람들이 모두 그 골수 공화당원들이고요. 또 더 골수 공화당원들 거물급 인사들의 그 보좌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념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이나 팀 월즈 주지사에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할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들의 결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보수의 이념에서 동떨어진, 그래서 이제 보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극단적인 주장을 내세우면서 대중을 또 나름대로 열광을 시키고 있는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마음적으로. 그래서 진보 성향인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조금 더 편하고, 그게 멀리 봤을 때 국가에게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논리가 이제 이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에 너무나 지나친 구구파 정권의 로드맵으로 사용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거 잘 아시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젝트 2025, 프로젝트 2025, 600페이지에 달하는 거대한 두꺼운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이거 만드느냐고 몇천만 불 썼다 그러던데, 그 프로젝트 2025를 거론하면서 이 혼란스러운 트럼프의 리더십은 평범한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국가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라면서 너무 위험해서 우리는 아무리 공화당이라 하더라도 트럼프를 도저히 못 찍겠다. 그래서 투표권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보트는 해야 된다는 정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에 들지 않고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를 찍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트럼프나 그의 판박이인 제이디 벤스가 이 푸틴 같은 독재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와중에 전 세계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 같아서 우리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또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 뜻을 같이 해서 하나의 서한으로 만들어서 함께 사인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서한에 사인을 한 인사들은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사인했다라는 게 아니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공화당 대선 후보이기도 했던, 잘 아시는 그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 또 밋 롬니 상원의원, 또 그들의 그 동료였던 많은 상원의원, 공화당, 그들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또는 그들이 국정을 할 때 보좌관으로 일했던 참모들이 이 사인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의 그런 유력한 공화당 고위 인사들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 사인한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의 참모들도 여러 명 여기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이제 이 내용을 듣고 그 조지 W. 부시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도와줬던 최측근 참모인데,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저 공화당 안 찍고 그냥 민주당 찍을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뭐라고 했을까도 좀 궁금합니다 합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셨는지, 잘했어, 내가 충분히 이해해 라고까지는 않았어도 각자 판단에 맡기겠다, 요 정도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이념이 어쩌고 앞으로 미래가 어쩌고 나라가 어쩌고 하더라도 그들이 함께 그 일을 했던 그 상관이었던 조지 W. 부시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만은 안 된다,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공화당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렇다고 좀 민주당을 찍는 거 그것만은 안 된다고 격렬히 말렸다면, 이들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투표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공개 서한에 사인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나 밋 롬니 상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까지 말 안 한 거죠. 각자 자기네 판단에 맡기는 건지, 내가 다 큰 너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겠니 정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근소한 우위를 이어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이제 마냥 좋아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당대회에 따른 어떤 컨벤션 효과를 사실상 별로 보지 못한 것이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모닝 컨설트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 날인 지난 23일 밤부터 사흘간 전국에 7,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4%포인트 많은 4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조사에서는 44, 그러니까 48대 44를 기록했습니다. 4%포인트 절대로 적은 격차는 아닙니다, 지금 같은 박빙에서. 그런데
이런 격차는 지난주 조사했을 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당대회 개최에 따른 상승세를 특별히 볼 수가 없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저 전당대회 전에도 그 정도의 리드를 하고 있었는데 전당대회가 끝나도 그저 그냥 그 정도의 비슷한 리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별로 보지 못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막 대규모 축제처럼 해놓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스타라는 스타들은 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 뭐 오프라 윈프리 다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도 조사가 비포 앤 애프터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전당대회 효과를 해리스 부통령이 별로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분석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그 해리스 부통령과는 달리 동네 아저씨, 동네 아재 이미지로 이 전당대회장을 누볐던 팀 월즈 주지사의 경우에는 호감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서 전당대회 효과를 봤다라는 것이죠. 팀 월즈 주지사의 그 호감도는요, 비포, 즉 전당대회 전에는 39%, 그리고 애프터,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에는 42%, 그렇게 3%포인트, 불과 일주일 만에 3%포인트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아시잖아요. 선거판에서 일주일 만에 3%포인트의 어떤 상승, 또 무슨 하락이 또 마찬가지지만 3%포인트의 변화라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게 전당대회. Before and After가 3%포인트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아재, 팀 월즈 이 주지사는 전당대회 효과를 좀 봤다라는 분석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최대 부호 가운데 한 명, 유니클로 회장님입니다. 유니클로 아시죠? 그 젊은 친구들 많이 입어요. 이게 디자인은 나름대로 괜찮고, 젊은 디자인 괜찮고, 그렇다고 무슨 패브릭이나 이런 것이 아주 최고급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젊은 애들이 입고 다닐 때 괜찮은 정도, 그리고 가격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흔히 젊은 친구들이 요즘 많이 말하는 가성비. 그 가성비 짱이 이거 유니클로예요. 그 유니클로의 야나이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일본,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 일본은 곧 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하죠. 그런데 이제 약간 충격요법을 쓴 것 같아요. 그 야나이 회장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향후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큰 우려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야나이 회장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야나이 회장은 일본 니테레 뉴스와의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아시아 여성대학이 있는데 그 아시아 여성대학을 봐라. 거기서 졸업을 하면, 비록 방글라데시, 이지만, 거기 졸업을 하면 졸업생 중 다수가 그 후에 어디로 가느냐? 옥스포드 대학을 가기도 하고, 컬럼비아 대학 가기도 하고, 또는 파리 정치대학 등으로 진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공부 더 이상 안 하고 이제 일을 할 것 같으면 뭐 정부기관으로 가거나, 아니면 세계은행 같은 데 가거나, WHO, 뭐 세계보건기구, 아니면 글로벌 기업 등등에서 그들은 활약을 한다. 방글라데시라는 것이 이제 뭐 선진국도 아니고 중진국도 좀 못 될 정도이지만 거기에 그 방글라데시 아시아 여성대학이라고 국제대학이 있는데 그들 졸업생은 비록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났지만 그 학교를 졸업하면 일을 그렇게 하는데 어디서 일하느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데입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거기에 일본은 빠져 있어요. 이들이 다음 단계로 진출하는 데에 있어서 미국 또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또는 파리 정치대학 이런 데로 가지만 일본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기업체도 일본 기업체를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그 학교 졸업생들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이 야나이 회장님은 말했습니다. 그는 한때 1달러당 80엔이었던 일본 그때 시대와 비교하면 현재 엔화의 가치는 절반으로 가치가 하락해서 반토막 난 그런 상태다라면서 그에 반해서 일본인의 임금, 월급 수준은 지난 30년간 거의 오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이제 30년간 거의 같은 액수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엔화의 가치는 절반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비해서 내가 뭐 숫자적으로 본다면 절반 가난해진 거죠. 엔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요즘 엔화 싸니까 막 뭐 스시 싸다 어쩌고 뭐 일본에 샤핑하기 좋다고 일본에 막 샤핑하러 가는 사람 많아요. 싸다고.
이게 다 옛날 우리는 동남아시아에 쇼핑하러 가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일본에 쇼핑하러 갑니다. 엔화가 싸니까 물건이 싸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비싸고 힘들어도 달러 갖고 가면 싸니까 지금 뭐 그렇게 바뀐 겁니다. 엔화 가치 하락, 그들의 임금은 30년 전이나 똑같고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야나이 회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불행하게도 지난 30년 동안 성장하지 못했고 우리 일본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인식만 계속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변화를 하지 못하고. 그런데 일본은 앞으로 우리 일본인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을 것이며 일본은 세계 속의 일본이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일본은 망할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라고 아주 세게 아주 강조하면서 충격요법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이 아무래도 뭐 인구가 1억이 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수 기업으로 돌려도 수출 안 하고 내수로 해도 괜찮은 그런 적들이 있었죠, 물론. 30년 전에. 그나 잘 살 때. 근데 지금 일본 사람들 엔화 싸고 뚝뚝 떨어지고 월급은 30년 동안 똑같고 이러니까 일본 사람들 소비가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만 갖고는 안 되니까 쭉쭉 진출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니까 지금 역부족이죠, 이제. 그리고 다른 해외 그 인력들도 좀 오고 그래서 일본의 수준을 좀 올리고 해야 되는데 안 가는 거죠. 왜? 엔화 뭐 얼마 받아봐야 달러로 바꾸면 몇 푼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의 어떤 인력 수급에도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수준에도 문제가 생기고 고급 인력이 안 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바로 그냥 우리 일본이면 충분해. 우리가 그래도 재팬인데 일본인데 이런 생각 갖고는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충격요법으로 유니클로의 야나이 회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상당히 공감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을 좀 더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끝 스토리는 요즘 돈 많이 쓰는 한국의 20, 30대 젊은이들, 뭐 Z세대인가요? Z세대인가요? 뭐 그런 20, 30대 한국의 젊은이들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돈 많이 쓰는 한국의 젊은이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목만 봐서는 해피엔딩 같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새드 스토리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현재 그 자기의 지금 당장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래서 이제 소비를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소위 욜로 세대, 욜로족들, 욜로라는 거 있죠. YOLO. 즉, 한 번뿐인 인생, 너무 빠듯하게 살지 말자라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연관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저출산을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는 20, 30대에게 부모가 되는 것이 물질적인 지금 만족, 당장 오늘 하루의 행복을 얻는 그런 것보다 부모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이다. 또 우리는 그렇게 이제 플랜을 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도 내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젊은 세대에게 한국 정부가 설득하기는 지금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정부가 그냥 입 바른 소리로 결혼해서 미래를 꿈꾸세요. 이걸 뭐 그냥 무책임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한국이 수년간 출생률 급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써왔습니다만은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20, 30대 한국인이 다른 나라의 같은 연령대나 한국의 다른 인구층에 비해서 소비를 더 많이 하고 덜 저축을 하고 있다. 쓰는 건 좀 더 쓰고 저축은 거의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요, 현재 그 다른 모든 연령대, 한국에서 뭐 10대 또는 뭐 30, 40대, 40, 50대, 뭐 50, 60대 이렇게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 저축률 꼴찌가 20, 30대 젊은 층입니다. 그렇게 저축률은 감소하고 있고 소비는 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한국의 다른 연령대는 저축률이 매년 조금씩이나마 늘고 있습니다. 최소한 감소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한국의 20, 30대만 저축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자, 실제로 서울 그 모 호텔에서 제공하는 9만 원짜리 무제한 딸기 디저트 메뉴가 지난해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메인 메뉴 먹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스테이크 먹는 것도 아니에요. 파스타도 아니에요. 그냥 디저트만 먹는 거예요. 근데 딸기 디저트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맛있나 보죠. 그래서 이걸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근데 뭐 딸기 디저트라고 아무리 맛있어도 먹는 데는 제한이 한계가 있을 텐데 그거를 뭐 얼마나 먹겠다고. 9만 원. 그러니까 뭐 달러로 치면 한 75불 정도 되는 거죠. 거의 80불 되죠. 디저트를 무제한으로 먹겠다고 미국으로 따지면 한 80불 내는 거예요. 그런 9만 원짜리 무제한 딸기 디저트 메뉴가 있었는데 이 메뉴가 지난해 아주
대박을 쳤답니다. 너무 잘 팔렸대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됐느냐? 지난해 대비 150%가 판매가 또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호텔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가격을 슬그머니 올려서 이게 9만 원이 아니라 올해는 10만 원 이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가격을 올린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잘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한국의 20, 30대가 돈이 그렇게 많은가요? 분명 그건 아닐 터인데. 이 한국의 20, 30대가 돈이 많아서 이 소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돈을 모아도 이 폭등하는 집 같은 것을 이렇게 살 정도는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오늘 하루 행복하게 쓰자 뭐 이런 거고, 또 내가 돈을 모아서 뭐 가정을 꾸리거나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거나 이제 그런 플랜을 있어야 이제 그런 희망을 갖고 목표를 갖고 돈을 모을 텐데, 어차피 이 좀 힘든 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판단에 나는 아이 안 낳을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할 거야. 또는 결혼을 해도 아이는 안 낳을 거야. 뭐 이러니까 돈을 굳이 뭐 열심히 모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즐겁게 살기 위해서 소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한국 젊은이들의 최근 라이프 스타일이 알려지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선진국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이제 질문을 돌린 거죠. 뭐 여러 개 질문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중점적인 질문이 이겁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건데요. 이 물음에서 한국은 뭐 17개 나라 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한국은 이 질문에서 물질적인 웰빙이다 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제 객관식으로 쫙 한 건데 이제 동그라미 치는 거죠. 여러 개 갖다 뭐 7, 8개 놓고 그다음에 또 other 그다음에 당신이 생각나는 다른 게 있으면 한번 써보시오. 그 중에 이제 판례 샘플로 쫙 내는 것 중에 이제 물질적 웰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친 거기에 체크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실시한 퓨 리서치 센터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이런 조사를 여러 번 했고 또 여러 나라를 상대로 했지만 물질적인 웰빙이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 퓨 리서치 센터는 다른 나라에서는 가족에 체크한 사람이 제일 많거나 또는 뭐 건강에 체크한 사람들이 제일 많아서 1등을 했거나 이런 비율이 가장 많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가족 제끼고 건강 제끼고 물질적인 웰빙에 다 체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뭐 가족이나 건강을 덜 중요시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생각이시죠? 그런데 이제 다만 물질적 웰빙이라고 거기다가 이제 동그라미 친 그런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많은 젊은이들, 그 사람들의 그 내면에 얼마나 많은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는 돈을 모아봐야 뭐 결국 집 한 채 장만할 수도 없는 그런 현 상황에 대한 자괴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녹아 있겠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어른들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에 다다르게 됩니다. 저희 같은 그 베이비붐 세대들은요, 한국에 살아서도 그렇고 뭐 미국에 살아도 그렇고 성실하게 일하고 어느 정도 아껴서 돈을 모으고 하면 짧은 시간이든 아니면 뭐 조금 남들보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리든 간에 여하튼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집 한 채 정도는 다들 장만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요즘 한국은 그게 불가능하죠. 서울의 웬만한 학군 괜찮은 그런 지역의 아파트 한 채가 뭐 사이즈를 떠나서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충 학군이 괜찮다 그러면 뭐 보통 웬만한 아파트 한 채는 다 20억, 30억씩 하니까 달러로 따지면 뭐 200만 불, 뭐 300만 불 가까이 막 되는 거죠. 한 150만 불에서 250만 불 사이 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한테 뭐 100만 불 이상씩 막 받으면 모를까. 자기가 노력해서 200만 불, 300만 불짜리 집을 어떻게 삽니까? 미국 기준으로 한다면. 근데 한국의 아파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학군 같은 거 아주 안 좋고 역세권이라 그러죠. 가까운데 역하고 전철역하고도 너무도 멀고 막 이런 동네는 막 한 5억. 그러니까 이제 한 45만 불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아파트가. 그렇지만 이제 뭐 아이를 낳을 것 같으면 학군도 좋은 데 가야 되니까 또 그런 데 위주로 보다 보면 20억이 다 막 다 넘고 그러니까 이건 뭐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걸 돈 모아서 어떻게 사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젊은이들의 그런 어떤 그 자괴감을 갖는 것, 그래서 뭐 하루하루 그냥 즐겁게 살자라는 어떤 생각, 그런 것에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스토리를 전해드리면서
초반에 그 YOLO라는 용어를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YOLO, You Only Live Once.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이다라는 그 You only live once의 앞 글자를 따서 YOLO, YOLO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한국 젊은이들의 그 이런 류의 용어가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확행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 의미의 그 말에 그 첫자를 따서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요즘 한국 젊은이들의 오래됐어요. 이 말이 유행하게 된 건. 근데 이건 역시 어차피 목돈 못 만질 테니 그저 하루하루 소소한 행복을 위해서는 작은 규모의 돈 정도는 주저하지 않고 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욜로의 의미와 그 내면의 뜻은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 역시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소확행,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저는 그게 행복해 보이지 않고요. 그 안에 그 약간의 자괴감이 들어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소비를 좀 줄이더라도 저축을 해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인생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그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게도 소확행이 중요하겠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에게도 60대, 70대, 80대 그런 정도 되는 분이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면은 그럴수록에 오히려 젊은이들 못지않게 소확행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